자,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30억 원. 로또죠. 바로 반포 청약 아파트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당장 현금 20억 원 정도를 손에 쥐고 있어야죠. 현금 20억 원 이상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란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청약을 실시했더니요, 5만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B형은요, 7,400명이 몰렸습니다. 7,400명이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최고 531대 1이었습니다. 1순위 공급 모집도요, 5만 명이 넘어서요, 경쟁률이 237대 1이었습니다. 자, 정말 치열한 경쟁률이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첨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되더라도 20억 원 이상의 현금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요? 대출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아 들어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에 한 채가 있는데 집을 팔고 이 아파트를 청약을 받고 싶은데 몇 개월 안에 집을 팔면 되느냐고. 이번 청약 때도 불법적인 요소로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좀 조달해서 이렇게 좀 자금을 우회해서 이렇게 좀 융통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긴 했었어요. 20억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하더라고. 40억이 넘는데 그게 뭐야, 로또잖아. 자,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보겠다. 물론 이 30억 로또의 꿈을 꾸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돈 모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바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하게 대출이 묶여 있죠.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청약에 몰린 겁니다. 실제로요, 지금 부동산 대책 실시 이후에 은행권 대출 말고 이른바 우회 영끌이라고 해갖고 예금 담보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그리고 사내 대출이 급증했다고요? 예. 우회 영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반포 아파트 청약 때도 드러났지만 네. 시장 내에서 서울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는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렇죠.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경쟁률을 통해서 드러났죠. 특히 시세 차익만 30억이 된대요.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최대 이익을 누리고 싶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렇죠. 욕구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죠. 대출 규제로 막혀 있죠. 네. 그러니까 사돈의 8촌, 대출 규제 피한 모든 우회 대출, 모든 수단을 다 네. 가용해서 어쨌든 나는 청약을 하고 서울 지역에 될 수 있는 한 집을 지금 사야겠다. 네. 이제 이런 욕구들이 이러면 청약을 통해서도 나오는 거고, 최근에 이런 우회 대출이 급증하는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네. 이들을 투기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저는 청약이 네. 합법적으로 공개된 청약에 응모를 하는 게 그게 왜 투기 세력입니까? 네. 30억 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데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 이들의 행위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럴 비판을 할 수는 수는 없죠.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이 아하. 상황 자체를 만든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건 이전 정부부터 계속되었던 규제 실패의 결과라고 봅니다. 아하. 결국에는. 네.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또 어쨌든 세 차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규제 일변도로 강화를 하고 있죠. 네. 저는 이런 식의 이제 비이성적인 욕구들은 계속해서 분출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걱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회 대출, P2P 대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금리가 다 높아요, 이런 것들이. 특히 P2P 대출 같은 경우는 10%대의 네. 대출 금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죠. 아하. 감당이 그러면 될지. 그 비용이요. 네.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또 전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가죠. 네. 자,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강력한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요, 이런 쏠림이
여기를 제안했더니 또 이쪽에서 문제네. 바로 풍선 효과. 풍선 효과가 수도권 외곽으로 번질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전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가 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정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걸 통해서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일단 서울 지역은 전 지역이 규제 대상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기도 일부 지역들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화성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돼 있었죠. 네. 추가로 화성하고 구리도 제한 지역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바로 풍선 효과 때문에. 네. 이게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 어차피 그 근처가 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김민석 장관이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는 시장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네.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할 수 있다는 거를 네.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시민은 이런 의견을 남기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전역을 한꺼번에 그냥 네. 지정해라. 이럴 서울 바에는. 경기 지역 전체를. 네. 자꾸 예. 풍선 효과 걱정해서 네. 확대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지정해라.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자체만 꽁꽁 묶는 저런 규제 지역이 얼마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네. 이전 6.27 대책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스멀스멀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게 물론 순작용도 하고 부작용도 있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아하. 커지는 걸 저희가 봤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의 선택은 일단은 규제를 더 규제 강화해서 전체를 덮자라는 쪽으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거는 여전합니다. 땜비식 처방이라고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자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죠. 정부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만 갖고 재테크하지 말고 주식시장도 참여해라.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부양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배당 죄송합니다. 배당 소득 3억 원이 넘는 사람들의 세율을 낮추자는 논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때 부자 감세다.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만 세금을 더 줄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분위기를 의식했을까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주주보다는 장기 투자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좀 분리해서 네네. 일반 투자자하고 네네. 대주주들은 경영권 네. 확보를 위해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해주면 또 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일반 투자자들을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네.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 투자 혜택을 주되 네.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 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빼고 그냥 일반 투자자들인데 오랫동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 지금 네. 대통령이 이건 맞는 방향 아닙니까? 네, 뭐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이전에 나왔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건 이것도 별도의 그렇죠.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자라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죠, IS에 네.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라든지 장기 보유 이 기간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라든지 아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이거는 길게 보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 시장 안에 있는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쪽으로 이 물줄기를 옮기려는 네. 이 긴 차원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인센티브 확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장기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 투자하는 성향, 체질 자체가 바뀔 겁니다. 그렇죠. 단기 거래가 아니라 그렇죠. 묻어두고 네. 오랫동안 중장기 투자를 하는 식으로. 네. 네. 다만 이제 걱정은 여기에 실질적인 배당 확대라든지 키를 쥐고 있는 대주주들이 아하. 이 정책에 호응해서 움직일 것이냐 아하.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 장기 투자 인센티브 확대에서는 대주주 쪽은 제외하기로 네. 했으니까 세부안이 나오는 것을 또 지켜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